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일단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올해 1차 시험은 진짜 10년 내 가장 어려웠다. 거의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냥 전반적으로 다 뇌 과목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어요. 우리 수험생들 많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요. 막 진짜 선택법, 행정소수법 진짜 어려웠고요. 그래서 원가에게 맞추려 했는데 원가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일단 대다수의 반응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세법 선생님으로서 세법을 이제 담당해서 강평을 하는데 우리 세법도 쉽지만 않았다. 그렇다고 막 이제 막 폭탄은 아니었지만 기타 세법이랑 법인 세법이 까다로웠어요. 특히 기타 세법은 거의 세법학을 공부해야 풀 수 있는 판례 문제들이 많았고, 두 번째로 법인 세법은 방정식 계산 문제 뭐 이런 거를 좀 출제해 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꽤 있었고, 또 말문제에서 법인세에서 무슨 합병 근로자 막 되게 좀 구석탱이 있는 뭐 그런 것들 잘 평소에 잘 출제하지 않는 진짜 그냥 좀 진짜 틀리라고 한 그런 문제들도 몇 개 있어서 고득점이 나오기 쉽지 않았으나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또 평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50점, 60점 이 정도는 충분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험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한 문제씩 좀 광평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세법이 약간 까다로웠던 게 조문 표현을 응용한 문제들이 많았고요. 옳은 것이 많았어요. 옳은 것은 우리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거 하면 좀 어렵잖아요. 다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문제들이 좀 질비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상 난이도였다라고 좀 평가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국수의 기본법인데요. 41번이요. 그래서 A는 3기 사업연도 매출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매출 일부를 누락해서 법인세 신고 납부를 했대요. 그래서 사기, 부정한 행위 이런 걸 했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이 21년도 A에게 법인세 부과점함과 동시에 입금 산입한 금액의 사유예출 기록조가 불분명하면 우리 대표자에게 상여, 인정상여로 근로소득까지도 부과가 돼요. 그러한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했을 때 옳지 않은 것은인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런 판례가 지문에 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관련 조문을 좀 살펴보죠. 우리 국수의 부가제척기관에서 납세자가 사기 부정한 행위로 포탈 또는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의 제척기간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게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심지어 역외거래는 15년 이렇게 긴 제척기간을 두고 있어요. 그때 여기 법인세에서 딸려오는 부정행위 포탈 환급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면요 이와 관련돼서 그 67조 그게 소득처분이거든요. 이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함께 또한 같다. 그래서 10년이나 10원을 쫓아가요. 그래서 이 법인의 사기 부정한 매출을 기록 조작하는 방식 이런 부정행위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면 그에 딸려서 나왔던 인정 상여 같은 소득처분 소득세도 똑같이 10년 10원으로 간다. 근데 4번에는 갑이 저는 부정한 행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소득세 신고를 법정 신고 기간까지 신고했다면 즉 무신고가 아니라면 소득세 부가제척 기간 만료일은 5년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왜냐면 우리 14년 그 법인세는 다음 연도 이렇게 소득세가 신고될 테니까 5년인데 그게 아니라 10년 또는 역외거래면 15년 이렇게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42번 송달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 구부하려고 했는데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돼서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대요. 공시송달할 수 있다. 얼핏 보면 맞는데 2회 이상 방문해야 돼요. 특히 공시송달은 송달을 진짜 상대방한테 뭔가 전달하기 위함보다는 어떤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주소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외국에 있고 송달 곤란한 경우에 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 사연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방문이 아니라 2회 이상 방문이고요. 이번에 납세 의무자,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 판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 보충 송달인 이런 걸 표현하는데 부재하는 경우에 송달한 재수에 서류둘 수 있다. 우리 부재 중인 경우에 두고 오면 안 되고요. 이런 분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을 때만 두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송달을 발생시킬 수 있고 3번에 우리 집배원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의 송달 대법원 판례에서는 적법한 송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지문이었고 우리 납부 고지서는 우편 송달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서명을 해야 되는 등기 우편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좀 소액 고지서 같은 50만원 미만의 고지서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우편으로만 만이 틀렸죠. 그래서 5번이 우리 맞는 표현이다. 공시송달 사유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직인 것을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의 송달이 곤란하게 인정된대요.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돼요. 그게 여기 뒤에
공시송달에 요거를 출제했네요. 우리 공시송달에서 등기표 송달하였으나 수치인이 부재직인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돼서 납부기에 내 송달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공시송달 사유고 14일이 지난 날 이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죠. 넘어가셨어. 우리 43번도 우리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그래서 국기법 네 문제가 싹 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 경정 등의 효력이라 그래가지고 당초 처분에 어떤 반하는 증액경정, 감액경정 이런 처분이 났을 때 본래의 처분과에 어떤 효력이 미치는지 원칙은 병존설에 의해서 권리의무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였는데 우리 판례에서는 흡수설 또는 제한된 흡수설 요런 이제 또 사안을 판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출제하신 거예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이것도. 그래서 6월 3일 매출 누락 이후로 5기 사업연도 20억 부가처분을 법인세 때렸고요. 이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아서 우리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런 거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불가쟁력 생길 텐데요. 그때 처음에 당초 처분이 20억인데 지금 그때 17년 4월 4일 업무부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금 산입 의로 10억 원의 증액경정 처분 떨어졌네요. 그때 요게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서 우리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불복, 행정소송 제기할 수 없지만 요 증액경정이 일어나면요. 이 증액경정은 당초 처분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어서 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요 당초 처분 사안까지 포함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미 불가증력 생긴 것까지 다 감액되면 안 되고요. 감액되는 최소 범위는 요 증액경정의 범위에 한해서 즉 10억 원 범위에 한해서만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제한된 흡수설 요런 단어를 쓰는데 이 문제는 더 까다로웠던 게 요 증액경정에 다시 감액경정 3억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요 감액경정도 원리 원칙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요 증액경정에 그냥 역흡수 설정 입증해서 이게 적법하다면 그냥 증액경정은 7억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요 증액경정에서 이 당초 처분 20억 범위를 같이 소송을 할 수 있지만 감액되는 범위는 7억 원에 한정해서 감액된다. 이런 내용을 좀 출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 증액경정이죠. 그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세법 규정하는 권리의무 관계에 영향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만약에 미친다적인 측면에서 있다면 일부러 증액경정한 사안을 약간 국세청한테 살짝 여지를 둠으로써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소송을 이제 다시 함으로써 그런 어떤 무력화시키는 그런 이제 문제를 방지하고자 미치지 아니한다로 박았지만 우리 판례에서는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 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 가치를 있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액경정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요. 납세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 결정에 대한 위법 사유도 함께 주장을 할 수 있죠. 그 20억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래서 27억 이렇게 신청할 수 있으나 불복기간이나 경정충구기간 도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그 20억에 대해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증액경정 처분에 의해서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옳은 표현을 바로 찾으면 4번에 A의 주장이 맞다면 27억 원의 부가 처분 중 20억 넘는 부분인 7억 그거에 대한 부가 처분 취소 결정 요게 이제 올바른 표현이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고 우리 44번 국세 우선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일단 양수인의 물적 납세 의무는 그 양도 담보 권자의 물적 납세 의무고요. 이런 양도 상황과는 좀 이제 무관하죠. 2번이 이제 개정된 세법을 바로 출제한 옳은 지문이에요. 고지가 이미 있은 후 양도에서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양도담보권자의 확정적 귀속되고 양도담보권 소멸한 경우에도 그 고지가 있은 후에는 계속 이 물적 납세 의무는 존재한다라고 해서 존속한 것으로 본다라는 명칭으로 문구를 좀 개정시켰고 요걸 출제하셨네요. 그래서 2번이 맞고 현행법은 그 임대차 보험법에 따라서 대항 요건 확정 일자를 갖춘 임차권 관련 보증금 요것도 우리 국세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무적분선하면 당연히 담보를 미리 설정해둔 차 이런 임차 보증금을 받기로 임차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침해될 수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국세와 어떤 다툼을 가리는 법정기일과 설정기임 이런 다툼에서 만약 법정기일보다 먼저 이런 것들을 확정했다, 확정일자를 갖춰놨다, 설정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 또한 국세채권보다 우선 받을 수 있다. 특칙을 두고 있고요. 4번에 납세 의무자를 채무자로는 임금채권, 국세채권, 법정기일 나와 있고요. 저당권부 채권, 법정기일 나왔는데 저당권부 채권이 빠르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몇 번이죠? 4번인데 그럼 저당권부 채권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임금채권이 먼저 오죠. 요 둘은 딸로 온다라고 했었어요. 피담보 채권이랑 그 밖의 임금 채권. 요거는 우리 다른 법률에서 먼저 임금 이제 먼저 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어떤 노동자들의 채권을 먼저 변제해주기 위함이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국세 채권이 후순위에 온다. 근데 국세 채권은 임금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해서 틀렸다. 임금 채권이 더 우선해서 오고요. 5번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문인데요. 대법원 판례 내용을 출제했어요. 이거 세법학에서도 이제 배울 때 꽤 쉽지 않은 내용인데 납세 의무자를 채무자라는 국세 채권인데요. 법정기일 있고요. 저당권부 채권, 법정기일, 설정기일 있고요. 지방세 채권도 법정기일이 있죠. 일단 지금 국세 채권이 며칠이지? 16년 1. 그 다음에 저당권 채권 여기 16년 2. 그 다음에 지방세. 그래서 우리 법정기일과 설정기일 다툼을 통해서 먼저 변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설정기일이 빠른 국세가 가장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지방세 채권보다 저당권 채권이 먼저 우선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채권이 3순위로 오는 건데 중요한 거 다시 괄호에 국세 채권의 압류 날짜가 16년 5고요. 지방세 채권의 압류 날짜가 16년 3이에요. 그럼 조세 채권과의 우선순위 규정은 우리 담보물권을 우선하고 지금은 담보물권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압류에 의한 우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조세채권과 지방세채권 뭐 이런 국세채권끼리의 다툼 등 이런 것들은 압류의 우선주의, 압류 선착주의가 적용돼요. 따라서 지방세채권이 압류를 먼저 했기 때문에 다시 지방세채권이 이렇게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저당권 채권 보호해주고 국세채권이 3순위로는 시프트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국세채권 100원, 그 다음 저당권 부채권 50원 순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고요. 지방세 채권 100원, 그 다음에 저당권 부채권 50원, 이렇게 150원을 분배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 그래서 우리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서 담보물권 설정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금 문제로는 국세채권, 또 담보물권 설정 이율이 법정기일이란 조세채권, 지금 문제로는 지방세채권. 그래서 압류가 모두 이루어졌죠. 그때 당해세를 제외한 주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요. 일단 법정기일과 설정일 선우에 의해서 다투세요. 일단 압류일자는 나중에 따지는 거고 일반 채권과 국세채권과의 다툼은 여전히 법정기일, 설정기일로 다투셔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순서에서 매각됨을 배분한 다음에 이제 조세채권과의 순위는 압류 선착주에 따라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세 채권이 압류를 먼저 했기 때문에요. 지방세한테 먼저 배분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다. 어려운 지문이었고요. 하지만 다른 것들을 좀 5번 같은 것들을 좀 모르셨어도 2번이 워낙 중요했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라고 보고요. 이제 45번 국세 징수법. 납부 고지 등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1번 체납의 징수는 강제징수비, 그 다음에 가산세를 제한 국세, 그 다음 가산세 이렇게 나왔고 너무 쉽고 우리 독촉장 발급하는 경우 독촉하는 날부터 30일이 아니라요 20일 내 범위를 정해서 발급한다. 3번 용어의 정의가 규정됐죠. 우리 이전까지는 주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 이렇게 보내는 거고 2차 납세의무자나 뭐 양도 담보권자 이런 분들한테는 통지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왜 이걸 굳이 용어를 나눠가지고 괜히 법률 용어를 헷갈리게 하느냐. 그냥 모두 고지서, 모두 독촉장 이렇게 표현을 하자라고 올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2차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도요 고지서 이렇게 발급해야 되고요. 통지서라는 문구가 삭제됐고요. 4번 조금 생소하지만 워낙 그래도 5번 1, 2, 3, 5 이런 것들이 틀렸기 때문에 4번을 찍었어야 되는데 하나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 가산세 종류별 세액 산출금고 등을 구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5번에 국세를 포탈하려고 해야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가 돼요. 따라서 확정된 국세를 기한의 이익을 바탈하고 미리 징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일정한 사유만으로도 우리 납부 기한 전 징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6번 납세 증명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담보대출하고자 하는 은행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대출 현재 증명서를 전달받더라도 은행에 우선하는 국세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왜냐면 납세 증명서는 그 사람의 정부에서 허락한 압류 매각 유예액이라든지 어떤 기한 연장 사유로 기한이 연장된 세금 이런 것들은 납세 증명서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은행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2번 체납된 국세가 불복 중이래요. 그럼 이제 국세청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들이 뭐 고액 상습 체납자 이런 분들이라도 인적사항 이런 거 아직 공개할 수가 없고요. 미납국세 연락 대상에는 아직 체납 상태에 이르지 않은 국세채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아직. 그 다음에 출국 금지. 그래서 출국 금지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출국은 해제 요청하여야 한다였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5번에 미납국세 등의 열람이라고 해가지고요. 우리 주거용 건물의 임차료를 사용한 자 또는 어떤 상가 건물 이런 거 임차료를 사용한 자는 그 사람이 안 낸 세금 그런 것들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단서 있었죠. 우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동의 없이 함부로 이렇게 열람할 수는 없고 여지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제 미납국세 열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조문표 한번 보시면 우리 이렇게 임차료를 사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 그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의 국세 등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세무서장에게 열람 시작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체납액뿐만 아니라 신고 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어느 정도 신고했으니까 확정된 국세 또 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 납부 기한에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이런 것까지도 열람이 가능하니까 아까 있었던 3번 지문 이런 거라도 연결된 어떤 법문구네요. 47번 강제 징수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은근히 까다롭어요. 우리 징수법도 사실은 다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우리 기타세법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 소유권의 주장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 징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틀렸는데 제대로 된 법문구를 한번 봐보죠. 그래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했는데 그게 제3자 거라면 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걸 원칙으로 가요. 따라서 이 제3자는 내 소유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제3자 소유권 주장 반환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해야 돼요. 다만 사망이랑 연결이 돼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다. 그 제3자 거라는 게 확실하다는 거죠. 즉시 압류 해제하시고 제3자한테 줘야 돼요. 다만 제3자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이 뜻을 제3자에 통지하시고 정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 지수가 계속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틀렸다. 우리 그 뜻을 통지해야 되고요. 이제 정지가 안 돼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맞는 표현이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48번 교부 청구, 참가, 압류, 공매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도 3번 조금 이제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왜냐면 실제 조문을 한번 보죠. 우리 교부 청구는 다른 기관이 그 체납자의 재산을 이미 압류하거나 체납 처분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저도 받을 거 있거든요 라고 교부를 청구하는 행위인데 교부 청구의 가장 단점이 선행 압류 기간 해지했을 때 나도 같이 해지가 돼요. 근데 그걸 다시 또 찾아가서 고지서 보내고 독촉 보내고 압류 보내는 게 번거로울 수 있으니 처음부터 나도 압류 참가하겠다. 참가 압류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참가 압류는 기선행 기간이 해지하더라도 나도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참가 압류 한 후 선행 압류 기간이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한 경우 그 참가 압류를 다음 구음에 따른 시기로 소급해서 압류 효력을 갖는데요. 첫 번째, 권리 변동,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같은 재산. 참가 압류의 등기 등록이 완료된 때 이렇게인데 와 이거는 수문 그림 찾기 수준일 수도 있는데 우리 참가 요거에 체크해보면 선행 압류 이렇게 나왔죠. 우리 3번 지문에 선행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이게 아니라요. 참가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 압류 효력을 갖는다 했어요. 그 다음에 49번 조처법. 그래서 우리 사기, 부정한 행위, 괄호에 해당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현저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괄호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의 개수 단순 좀 암기사항이죠. 그래서 조처법 요거는 우리 해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좀 눈여겨서 보시고 50번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그래도 쉬웠네. 우리 1번이 바로 맞네요. 조처법상 주세랑 관세를 지행 국세를 받는다. 그 다음에 2번에 납세의무자 위임을 받아 대여받은 세무사명의로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부가 면탈하기 위해서 타인의 주소에 거짓신고를 했을 때도요 성실신고 방해행위죄로 처벌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예요.
3번에 원천 징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을 때, 우리 납부하지 않았을 때가 법적 형량이 더 크죠. 징수한 후 안 낸 것이 더 법적 형량이 크죠. 2년 이하 2천만 원 이렇게 벌금이 터고요. 징수 안 했을 때는 1천만 원 이렇게 1년이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개인의 사용인이 범칙행위를 하면 개인에게도 사용인에게 과한 형과 같은 형을 과한다? 벌금형만 가하지 징역형은 부과할 수가 없죠. 그다음 우리 조처법에서 공소제기는 세무서장 등에 반드시 고발을 요해요. 요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고발 없이는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1번 이제 소득세로 넘어가 보죠. 결손금, 이월결손금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사업소득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 우리 근년기 2배수로 공제해요. 금융소득은 아무래도 분리과세 이런 2천만 원 이하 공에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이런 특례가 있어가지고 분리과세되는 자들은 결손금의 혜택을 못 받아요. 따라서 일단 후손위로 공제함으로써 최대한 분리과세의 어떤 형평을 맞추고자 하고 또 2천 넘는 부분만 공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특례까지도 있어요. 그다음 2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근데 괄호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요 주택 임대업자를 좀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자의 결손금은 다른 소득, 근년기 2배순으로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나 그 외에 불로소득이라고 불리는 주로 노동 없이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 상가 임대업 이런 것들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가 되지 않고요. 2월돼서 자기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가로 포함 이게 틀렸고 우리 일반 사업 소득에 발생한 결손금은 부동산 임대업 발생한 소득에서 당연히 공제가 가능해요. 이런 말이죠 지금. 예를 들어 우리 제조업에서 마이너스 100 결손금이 떴다. 근데 우리 부동산 임대업에서 소득이 이렇게 50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사업소득 내 통산이 제우선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도 결손금이 나왔다면 그 다음이 근년기 2배 이렇게 순으로 공제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이 결손금 요 마이너스가 요 다른 소득으로는 못 가죠. 이렇게는 4번이 맞는 표현이네. 우리 추계신고에서 장부가 빚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이월결손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그 추계하는 원인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추기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공제 혜택을 줘야 돼요. 이월결손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4번이 맞고 해당 과세인의 결손금도 있고 이월결손금도 있대요. 그럼 우리 소득세는 해당 과세인의 소득금액 그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세요. 그리고 이월결손금. 근데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것이고요. 넘어갔어. 52번. 우리 1차에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2차에서 좀 종종 출제가 돼서 그래도 잘 배웠던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금비 불산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물론 뭐 시험 보신 분들한테 뭐 궁금증 해소 이런 역할도 있지만 또 미래에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기출문제 분석 이런 이제 강평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 이런 쪽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업소득 조문에서 가사 관련경비 들어있어요. 즉 집안일과 관련된 경비 이런 것들 필요금비 불산입인데 초과 인출금이 그럼 뭐냐? 우리 재무상태표를 살짝 그려보면 예를 들어 부채 그것도 부채에서도 차입금 이자 비용이 튀어나오는 그 부채가 예를 들어 1억이 있었대요. 그럼요 1억에 은행에 이자를 갖다 주고 있겠죠. 예를 들어 10만큼. 근데 만약에 여기 사업용 자산이라고 불리는 요 사업용 자산이 80분이 없었다면 요 1억 원의 부채를 빌려가지고 왜 80밖에 자산이 안 샀냐? 나머지 20은 어디 갔을까? 그냥 대표이사, 그 대표이사를 불리기보다는 개인 사업주, 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냥 초과 인출금. 그래서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해서 관련 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필요금비를 불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법인세법의 인정이자 입금산입 규정과 유사한데 그거와 차이점은 우리는 관련 이자를 부인해요. 소득세에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이 미달한다. 그럼 은행에 빌린 돈을 네가 가져갔다라고 보는 거죠. 그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 이자 그거를 계산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가사 관련 경비로 모아 필요금비 불산입. 그래서 우리 지급이자 곱하기 초과 인출금 적수 나누기 당해 가세에 한준 차입금 적수 이렇게 해서 초과 인출금 이자를 찾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제 따지면 이자 1000만원 곱하기 차입금 그리고 초과 인출금. 근데 여기를 다 적수로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건데요. 만약 초과 인출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초과하면 초과하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정해서 찾는 이제 경비이기 때문에 요 분자 금액이 분모보다 더 컸을 때 이게 초과 부인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차입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충당금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에서는 필요금비 불산입에 있어서 법인세법과 달리 중대한 차이가 있어요.
법인세법은 가중평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우리 소득세법은 높은 이자율부터 먼저 필요경비에 불산입한다. 요 조항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업자 갑이 다음 자를 이용해서 초과인출금 필요경비 구해보래요. 월차 결산에 따른 재산부채 현황 나와 있는데 6월 7월 두 달이 나와 있네요. 근데 6월달 사업용 재산, 사업용 부채, 그래서 사업용 재산 5천만 원 미달하는데 오른쪽에 세법상 충당금, 그래서 차입금이 발생하지 않는 충당 부채죠. 그게 부채에 포함되는 게 2천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외시켜야 돼요. 그래서 6월달은 5천에서 2천을 빼 3천만 원. 적어볼까? 6월달 우리 초과 인출금 적수 3천만원 곱하기 6월이 30일로 끝나죠. 우리 7월달은 지금 2천만원의 사업용 재산 미달하는데 대신 오른쪽에 충당금 2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 제외시키면 초과인출금은 없는 달이네요. 이번에 지급이자 관련된 자료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연 20%, 연 12%. 그럼 높은 이자율부터 부인할 건데 다시 꼭 표시. 이 중 50%는 채권자 불분면 사채 이자래요. 그럼 얘는 이미 1순위로 채권자 불분면 사채이자 필요금의 불산입 이렇게 들어가니까 걔는 먼저 부인됐고 남은 이자 20만 원. 연 20% 남은 이자 20만 원을 그럼 차입금 적수도 반띵이 되겠네. 730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365 이렇게 나오고요. 적수니까 먼저 요 초과인출금 점수 900. 근데 분모보다 분자금이 더 크네요. 그럼 365를 한도로 해서 일단 20만 원을 부인시키세요. 필요연비 불산입. 두 번째, 연 12%짜리를 부인하세요. 120만 원 곱하기 우리 차입금 적수 3650분의 이제 분자금액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원래 900에 해당되는 초과인출금을 부인하려고 했는데 이미 위에 높은 이자율부터 부인하라고 했으니까 이 중 365가 부인됐어요. 그래서 900 빼기 365. 그럼 요게 0.175. 아이 숫자가 또 잘 안 떨어지네. 그래서 요거와의 합계액이 0.37589 375,890. 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53번. 부당행위 부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필요경비 크기에 대하여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소득인 근로와 연금은 부계부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맞고요. 우리 소득세법은 필요경비가 일단 인정되는 사업, 기타, 그리고 점원치에 있는 양도소득, 그리고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 요걸 까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출자공동사업자 배당소득은 소득의 구분은 배당으로 하긴 하지만 왜냐면 어떤 상법과의 조화를 이루고 그게 실질적으로 수익 분배 성격이 높다. 이런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발생하는 원천 자체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해서 그 원천의 내역은 사업 소득으로 계산이 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출배만큼은 부당해산 대상 소득이 되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다. 배당 이자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 이자 소득 전체는 틀렸죠.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 소득은 부당행위 대상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퇴직소득도 경비 별도로 없고요. 우리 직계준비소득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직계준비소득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이런 것들 부당행위로 해놓으면은 우리 부모님한테 집 사주고 부모님한테 월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완전히 우리 호로세법 장려하는 거라 그랬죠? 부당행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제조업을 향한 개인사업자가 여유자금 인출해서 부친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그때는 우리 제조업이니까 금전 대여업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인정이자 이런 거 계산 안 해요. 대신 증여세 과세 문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다라고 했었고요. 다만 부친으로부터 높은 이자율로 사업 자금을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경비에 산입하면 얘는 사업소득 계산하면서 필요원비 불산입이 될 거예요. 부당해산 부인에 해당한다. 오른쪽 소득세 금융소득 자료네. 물음을 잘 보시면 종합과세할 배당소득 금액 물어봤어요. 우리 흥분해서 금융소득 구하시면 안 되고요. 종합과세 배당소득 금액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자소득이 있고요. 우리 배당소득이 있는데 우리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문제 때문에 그로스업과 그로스업 제외소득을 나눠볼까? 그래서 양가로 1번 A가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함에 따라 지급받는 무상주 액면가액. 그럼 이익잉여금은 입금 항목의 어떤 결정체 누적액이죠. 그래서 요걸 제원으로 받던 것들은 의제배당 과세가 되고요. 액면가로 친절하게 나와있네. 그로스업. B가 주발주를 자본 전입함에 따라 지급받는 무상주 액면가액. 그럼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주주와의 내부거래 자본거래 불가해요. 다만 자기 주식에 배정받지 못하여 재배정함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된 금액. 그럼 이건 남의 주주가 투자한도 내가 먹는 결과가 나오니까 얘는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대신 이중과세 문제는 없으니까 그로스업 X.
우리 소득세법 집합 투자기로부터 이익 분배금은요, 배당 소득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거. 괄호에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이. 우리 직접 주린이들이 주식 팔았을 때 대주주 말고는 과세 대상 아니잖아요. 그럼 간접 투자인 집합 투자기구 토에서 겪었을 때도 과세 대상 아닌 게 과세 형평에 맞겠죠. 그래서 요 200만 원은 빼가지고 300만 원. 근데 집합 투자기구 단계에서도 어떤 얘네들은 도관 어떤 통로에 불과한 성격이 높아요. 다 내부에 남겨두기보다는 투자들한테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죠. 결산 분배라는 걸 해야 돼요. 따라서 이중과세 문제가 없어요. 그 집합 투자기구 단계에서 과세가 안 되죠. 그래서 요 GX에 300 꽂아놓고요. 은행 이자가 있었는데 1200만 원. 합계액 내려볼까? 이자 12, GX5, G55. 그럼 2200만 원이어가지고 2000만 원 넘었네요. 종합과세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로스업 금액도 구해야 되는데 그로스업 금액. 일단 여기가 있네. 500만 원 민 500만 원과 대신 분리과세 형평 때문에 금융소득 중 2000만 원 초과하는 부분 한도로 해서 둘 중 작은 금액 200만 원의 11%. 그래서 그로스업 금액이 22만 원이고요. 배당 소득은 여기 1000만 원이네. 그래서 22만 원.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55번. 이것도 우리 최근에 개정돼가지고 강조해서 했는데 그래도 쉽게 나왔죠.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결정세 물어본 것도 아니고 사업 소득계획까지 물어봤어요. 1번에 미등록 주택이래요. 필요경비 50%만 인정받겠죠. 임대료, 간주임대료 이거 직접 계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줬네요. A주택, B주택. 그래서 14에서 4를 더하세요 그냥. 그래서 총수익금액 총이라고 하면 적어볼까? 1800만 원이고요. 필요경비 미등록주택 다짜고짜 50% 인정해줘요.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만 그래요. 종합과세 하면 실제 경비 빼줘야 돼요. 3번 자료 종합소득금액은 상기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하고 2천만 넘지 않는다. 이런 단서 왜 줬죠? 우리 추가공제 여부 따질 때 주택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때요. 등록했으면 400 빼주고요. 미등록일 때 200 빼줘요. 작년엔 말문제로 나왔죠? 올해는 계산형으로 나왔네요. 200만 원. 그래서 얼마지? 7이네 7? 요건 개꿀이었다 우리. 4번. 넘어가서 56번. 근로소득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얘는 우리 회계사 올해 문제에 나왔고 개정됐으니까 힘있게 보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나왔죠? 일단 1번에 대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에 소유된 자금 무상대여받으로서 얻는 이 근로소득 포함한다. 왜냐면 중소기업 종업원한테만 대여했을 때 비과세 근로소득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은 과세고요. 이번에 공무원이 공무 수행을 내내 국가로부터 받은 상금,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인데요. 24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뒤에 있는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 비과세. 요건 맞네. 근데 앞에 그 상금이 240 비과세예요. 그래서 2번이 나가리고 우리 일용 근로자가 아닌 상용 근로자의 충급액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이것도 한 2년 전쯤 신설됐죠? 연 2천만 원 한도로 한다. 우리 인정사항 규칙 시기 근로 제공한 날이고요.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를 하더라도 독립된 지위 이런 독립성 요건 추측하면 우리 종속성을 띠고 있는 근로소득이 될 수가 없어요. 57번 기타 소득 종합과세할 기타소득 금액이니까 우리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 제거시켜야 돼요. 첫 번째 주택 입주 지치상금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받는 배상금 성격인데요. 어떤 입주 지치된 그런 임차인들을 좀 보호해주고자 필요경비를 80%나 인정해줘요.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80%를 빼주세요. 그럼 20%니까 60만원인가? 우리 공익사업과 관련돼 있는 지역권, 지상권 그런 곳들을 대여했으면 아무래도 공익사업과 관련성 그 다음에 영리적이지 않은 점 고려해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필요경비가 60%가 의제되죠? 그래서 1500 곱하기 필요경비 60 빼주세요. 600만원. 우리 과세 대상의 서화를 반복적으로 팔았대요. 반복적? 계속 반복적 사업소득인가? 아니라 그랬죠. 올해 개정됐어요. 우리 중간에 서화 미술품을 브로커 역할로 파는 중개인들이 이런 거 계속 팔았을 때 국세청이 이제 과세를 때렸지만 이분이 이제 제기를 했고 이제 법에서 명확히 박았죠. 이 괄호에 나온 것처럼 사업장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팔아도 기타소득이고 사업장이 있거나 또는 물적 시설이 있는 사업장이 있거나 사업자 등록했으면 그때야 이제 화랑 같은 그냥 사업소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타소득이고요. 기타소득이 됐을 때 무조건 분리과세요. 그래서 날리시고 그래서 660만원 일단 정답인데 우리 혹시 2차 대비해야 되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만약 원천징수 이런 거 물어봤으면 2억 원에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니까 이때는 1억 이하는 90% 9천만 원 인정되고요. 1억 초과되는 부분은
1억 초과되는 부분은 80%가 인정돼가지고요. 경비 1억 7천이 의제가 돼요. 그래서 기타 소득 금액 3천만 원에 원천 징수세율 20% 600만 원이 요 서활골동품의 원천 징수 세액이 된다. 이렇게 이제 미래 시험을 좀 대비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58번 양도소득세 과세세 아닌 것은 우리 지역권이라는 건 토지와 별도로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권의 애초에 양도소득세 과세는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때도 그냥 수험생 마인드로 우리 지역이라는 어떤 그냥 이거는 그냥 수험생 마인드로 외우자라고 했었죠. 약간 서울시 이런 거 양도하기 어렵다.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까먹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지역권 양도소득 이게 틀렸고 59번 연금소득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우리 공적 연금의 경우 02년 과세 기준일 이후부터 과세로 바뀌었죠. 다만 연금 수령액 중 과세연 금액은 과세 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가 총기여금 납입 월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할해서 계산한다? 공무원 연금은 그래요. 근데 공적 연금에는 국민연금도 있죠. 그게 대부분의 공적연금 소득이고 그건 그 납입 기간에 총 환산 소득 누계액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지 월수로 안분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고 2번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우리 연금 소득은 좀 젊었을 때 경제적 활동을 많이 하면서 소득이 많이 실현된다. 그래서 그 연금 저축을 저축하는 시점에는 공제특을 주고요. 아무래도 노령화돼가지고 소득이 적은 그런 수령 시점에 과세하는 수령유도 과세 방식이기 때문에 요 인출한 금액이 일단 소득공제도 아니고 일단 연금 계좌 관련된 거 세액공제고요. 내가 신규 납입액이 참고로 세액공제죠. 3번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기여에 따른 연금소득은요 4% 원천징수세율이에요. 어우 쪼잔해. 참고로 70세 미만은 5%, 70, 80이 4%, 83%인데 종신계약은 무조건 4%고 그거랑 또 둘 중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연금소득은 아무래도 세제 혜택이 크죠. 세금이 낮다.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된다면 아무래도 과세 이연 혜택을 많이 줘야 돼요. 많이 과세되는 것들을 뒤에 인출되는 순서로 봄으로써 과세 이연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과세가 아예 안 되는 과세 제외 금액이 먼저 인출. 그 다음에 이연 퇴직소득. 그 다음에 공제다입효과 운영수익. 요 순서로 인출된 것으로 보고 5번이 맞는 표현이네. 이연 퇴직소득을 어떠한 법에서 정하는 연금 수령이라는 요건을 충족했으면 원래는 퇴직소득인데 그 성격에 불구하고 연금소득으로 봄으로써 세제 혜택을 줘요. 그래서 원래 내야 됐던 이연 퇴직소득세의 70%, 즉 30%를 깎아주는데 심지어 이게 최근에 개정돼서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초과하면 원래 내야 될 세율의 60%만 내세요. 즉 40%를 깎아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이 맞는 표현이고요. 60번 직장공제 초과받는 금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얘는 금전 사용의 대가 이자 소득이고요. 반환금 추가 이익도 포함되고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종합소득과세부진 합산하지 아니하고요. 연분연수법 이딴 식으로 좀 계산하고 5번에 얘도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것이지 14%가 아니에요. 얘도 가입 시점부터 직장공제 탈퇴 시점까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실현되고요. 마치 퇴직소득의 성질이 약간 숨겨져 있어서 과세 방식이 퇴직소득과 굉장히 유사하다. 따라서 연분연수법 이런 거 좀 따왔고 기본세율로 적용하는 이런 시스템 갖고 있대. 이자소득이니까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안 쓰고 무조건 분리과세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넘어가서 우리 법인세가 좀 어려웠다. 그래서 61번 법인세법. 제조업 명예는 A에 중소기업 회생인가 아니래요. 그럼 우리 2월 결손금 한도 60%만 적용해야 되는 법인이고요. 21기 사업에도 법인세 과표를 물어봤네. 그럼 우리 단기수에 출발해서 세무정 때리고 이비소 빼가지고 과표가 나오는데요. 세무조절 같은 거 잘했대요. 수입 배당금 익불하지 말래요. 단기순이익 3억 나와있네. 양가로 2번 21개 재무상태표에는 20년 초 A의 대표이사로부터 현금 지불하고 취득한 건물 4억 원이 꽂아 있고요. A는 돈 건물에 대해서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비를 이 시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때렸대요. 건물의 취득 당시 시가가 3억 5천이어서 시가보다 비싸게 산 고가 매입, 특수강의에서 고가 매입을 했네. 부계부. 신고 내용수 20년. 감가상각법은 신고하지 않았어도 건물은 무조건 정액법. 그래서 일단 사실 세무조정이 요게 두 가지 나올 텐데 송금산이 5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근데 이거는 전기에 나왔겠죠. 참고로 전기에. 우리는 21기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감가상각비 직부인 유보 요거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했겠네. 4억 곱하기 0.05 2천만 원 이렇게 계산했겠네. 근데 이 4억 원 계산에서 나온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중에서 세법은 5천만 원의 가액에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는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 감액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를 직접 부인해야 돼요.
8분의 1이니까요. 이게 얼마 나오지? 250만원 이렇게 나온다. 250만원. 그래서 양가래반에서 송금빌산 250만원 유보 이렇게 되고요. 양가로 3번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특수관계인이네. 업무와 관련없이 대한 500만원. 업무가 가지급금이네. 회수 불능함에 따라 전액 대수 처리, 대손 처리가 안 되는 채권이에요. 그래서 송금 불산입 해야겠죠. 비용 계상했으니까 송금 불산입 500만원. 그리고 동대여금에 대해서 적정이자는 수령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인정이자 이런 문제는 없다라는 단서예요. 양가로 4번 A는 B가 발행한 주식 2만 주를 액면가 5천원, 한 주당 6천원에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었다. 1억 2천에 샀는데요. B가 발행 주식의 10%를 한 주당 만원에 현금을 지급하고 일괄 매입하여 수거했대요. 그때 A는 B로부터 수취한 2천만원에 대해서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았다. 보유주식 수만 감수했다라고 나와있는데 우리 받은 금액 입금산 2천 넣어야 되고요. 그 소멸되는 주식을 송금산입해가지고 사실 그러면 이게 얼마지? 2만 주에 10%니까 2천 주고 2천 주에 6천 주고 하니까 1200만 원이네. 요 800만 원 사실 의제배당 금액인데 조금 어려웠던 게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세무조정을 양편으로 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의제배당 800만 원이 나온 결과가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면 일단 이게 얼마 나오냐? 숫자가 좀 어려우네. 잠깐 좀 참고할게요. 요게 3일 5.5 이렇게 나오나 보다. 각사소. 근데 여기까지도 사실 정신이 없는데 한도까지 구해야 되네. 이월결손금이 마지막에 얼마라고 했냐면 2억 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요 법인이 중소나 회생이 아니니까 각사소의 60%를 한도로 공제하세요. 또 이게 작아요. 그래서 요게 189.3 빼가지고요. 126.2 4번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사실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바로 찍는 문제죠. 그냥 3번이나 4번을 바로 믿는 문제고 62번 거의 최악의 문제였어요. 이런 방정식 문제를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다시 시험에 나오더라도 웬만하면 시험장에서 풀지 마세요. 우리 그냥 한 문제 가감에 틀리는 게 낫지. 풀어보죠. 우리 접대비 해당액. 우리 접대비 해당액이 5,900만 원이고요. 제가 한도액 아직 모르겠는데 한도 초과액이라는 게 540만 원이래요. 우리 한도액이 뭐 53.6 이딴 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우리 요거는 우리 문화접대비가 없다라 그랬으니까 기본 한도 1200만 원인데 사업연도도 심지어 9개월이야. 그러면은 한도가 이것까지 빼면은 뭐 43.6인 44.6 뭐 이딴 숫자가 나오는데 수익금액 한도가 다시 한번 일반 수익금액이랑 특수 수익금액이랑 쪼개져가지고 우리 일반 수익금액은 그냥 적용률, 특수는 적용률의 10%만 적용되는데요. 일반 특수 섞여있으면 일반부터 넣죠. 그래서 일단은 100억까지가 만분의 30이니까 그게 3천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44.6이었으니까 최소 3천이 넘겠구나 이런 식으로 추정해가지고 또 200억 이하라는 또 구질구질한 단서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30억, 40억, 50억 하나씩 집어넣는 게 빠르겠다. 그래서 일반 수익금액에 뭐냐 이게 70억 이제 방정식으로 막 또 굳이 막 풀어야 돼요. 우리 뭐 이게 만분의 20이다 20 때리고 이게 사실 60만에서 좀 힌트를 얻으면 사실 좋은 건데 그런 시험장에서 이런 생각을 들긴 어렵죠. 그래서 이게 30억 곱하기 만분의 20 곱하기 10% 하면 사실 이게 이제 6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60만 원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찾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자체가 좀 그래요. 저는 좀 그렇다. 이게 과연 세법인가? 이게 수학인가? 아무튼 좀 아쉬운 문제였다. 그다음에 63번을 보자. 제조업을 향한 A의 중소기업 아니고 21개 사업연도 차감 납부세 계산하여 기니리 합계 구하세요. 상호 독립적이래요. 비과세 면제 없대요. 양가를 번 토지 등 양도소득 우리 작년 2차에 나왔는데 그래서 올해 힘있게 보세요 했는데 진짜 나왔네. 조합원 입주권 세율이 20%로 올라갔죠. 아무래도 투기성 있는 자산이어서 한시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율이 20%로 올랐어요. 1억 5천에 20% 갈기세요. 3천만 원이고요. 기억은 3천만 원. 니은 사실 요것도 너무 지엽적이에요. 뭐 이런 것까지 가산세가 법인세에서 엄청 많은데 뭐 30개가 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 보자. 그래도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는요. 내국 법인이 112조에 따른 장부의 빚지기 장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고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법인세에 더해 계산한다. 첫 번째 산출세 20%, 두 번째 수익금액의 만분의 7 맥스를 쓸 때요. 따라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수익금액의 만분의 7이 있기 때문에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끝에 줄에 산출세액이 3천이네. 20% 하면 600만 원. 수익금액 100억이네. 만분의 7 하면 7이거든요. 7이 더 크죠? 7이고요. 7.
우리 법인세법 원천징수 비영업대금이 이자 수익에 썼네요. 소득세법 준용해요. 비영업대금 25%고 나머지 이자는 14%예요. 그래서 500만원 25%면 125만원. 다 더하래요. 3,825만원 5번. 양가로 이번이 좀 구석탱이 있는 가산세였다. 넘어가서 64번도 거의 최악이죠. 이번에는 방정식을 그냥 고등학교 때 우리 방정식을 잘 하시는 교수님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조업 일량인 A에 중소기업아니고 21기 사업연도 지급이자 세무조정 결과 자적을 기반자는 영향을 미친다. 그럼 유보금액을 찾으라는 건데요. 우리 양가려면에 손익계산서 지급이자네요. 물음표 빵빵빵 보자마자 사실 3번 4번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게 시험 전략이긴 해요. 우리 시험이 없어서 우리는 지금 강평이니까 전부 다 푸는 느낌으로 가면, 그래서 A의 300만원은 채권자가 불명한 사채이자 얘는 1순위로 그냥 송금별사님 날리고, 양가르변의 사업용 유형자산 건설에만 소유된 특정 차입금이자니까 이게 송금별사님 유보로 자적을에 영향을 미치겠네? 아 근데 물음표다. C 960만 10% 아무 말 안 써있고, D도 또 물음표예요. D에 대한 차입금이 좀 나와있고, 합계 2660이 나와있어요. 그럼 우리 D 지급이자를 알면 B를 알겠네? 그럼 D를 찾아야 되는데, 양가로 이번에 21년 1월 1일 대표이사 업무와 관련 없이 업무와 가지급금 7천이 있고 22기 말까지 상환이 안 됐어요. 이러한 세무조항을 때려보니까 4순위에 있는 업무와 가지급금 지급이자가 930만원이 떴대요. 그러면은 우리 C이자인 960만원 플러스 D이자를 모르니까 D라고 이렇게 해볼까? 그리고 우리가 차입금 적수가 나와야 되는데 C이자는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네. 960만원 나누기 연이자율 곱하기 365. 왜냐면 우리 양가로 4번에 A의 기말 현재 차입금 총액이 252.5인데 모두 전기전에 차입했고요. 신규 차입, 신규 상환이 없기 때문에 그냥 365 이렇게 때린 거고, 그리고 D 차입금 적수는 차입금을 줬으니까 그냥 전기부터 쭉 이어져 온 상환이 없다라 그랬으니까 올해 365가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960의 차입금 적수고 이건 D에 대한 차입금 적수고요. 여기가 이제 7천만원 곱하기 365 요게 930만원이 나왔다. 요런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365를 그냥 생략하고요. 요거를 이제 계산하면 이게 아마 8천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압축해보면 960만원 더하기 D 곱하기 1억 4천 7천은 9.3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시 2를 곱하면 이게 18.3 이게 나와가지고 9.6을 다시 1로 넘기고 이딴 식으로 이제 구하면요, D가 얼마 나오지? 이게 900만원 뭐 이렇게 나왔나봐요. D가 900만원 이제 구면. 그래서 지급이자 D가 900이니까 2660에서 9 빼고 지급이자 C 960 빼고 A 3 빼면 나머지 B가 500만원이 튀어나온다. 와 이거 무슨 뭐 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65번에 적격합병 갖춰야, 요런 것도 좀 내는 거 반칙이죠. 사실 우리 이런 거 적격합병 요건도 외우기 힘들고 중요한 건데 무슨 거기에 있는 근로자 제외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뭐 이딴 걸 물어봐요. 어쨌든 보죠 우리 조문을. 여기가 좀 잘못됐네. 우리 적격합병 조문인데, 그래서 대통령령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 근로자인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근로자는 제외하세요. 임원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요거를 출제했네 또. 제외한다에 제외한다. 그러니까 얘는 포함한다인데, 근로계약의 연속된 개시인으로 인하여 합병 등의 1개월 전 당시 근로계약 총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를 제외한다. 그래서 요 1번이 정답이고, 66번 손익계산서에 세금과 공가 계정 비용이 처리되어 있는데 손불로 포함되어야 그러면 합계액은? 그래서 지체, 연체 이런 거 들어가면 우리 인정된다고 했죠. 웬만하면. 근데 또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벌가금 송금 불산입이고, 정기요금 연체간사금 송금이고, 요게 좀 어렵죠. 국민건강보험법 연체금 이게 약간 체납 성격이어서 얘가 송금 불산입돼요. 참고로. 그래서 이 400을 넣는 게 좀 어려웠고, 그 다음에 국유지 사용 납부지라 연체료 송금 이적되고요. 외국 법률에 따른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도 송금 불산. 이 징벌적 효과가 유지되기 위해서 경비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154, 6 더한 1150만원 3번이 정답이었고요. 67번 요거는 이제 쉬웠다. 여기는 또 더 무슨 허무할 정도로 앞에서 방정식 문제 만들다가 좀 지치셨는지 갑자기 허무한 문제들로 갑자기 출제가 돼요. 뭐지 이게 다야? 무슨 함정이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갑자기, 그죠? 난이도가 세법은 그런 것 같아요. 아예 못 풀거나 시간을 줘도, 아니면 아예 쉽거나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법이세법이. 그래서 기부금을 지출했을 때 성격이 다른 하나는 우리 이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이게 조문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정기부금은 그냥 10% 한도 기부금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 법정기부금은 50% 한도 기부금 이런 식으로 보통 부를 텐데, 어쨌든 1번 국방헌금, 국궁전면 법정기부금, 천재지면 법정기부금, 4번에 연구비, 교육비, 시교 연장 이런 거 법정기부금, 3번이 지정기부금. 그래서 3번이고 다른 하나. 68번 뭐 이런 것들 내냐, 좀
좀 문제에서 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뭐 내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추후에 내년 대비하신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워야 돼요. 우리 접대비율 외우시고요. 입금일산이율 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이걸 출시한 거예요. 우리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는 조금 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지주회사는 주로 자회사의 배당을 먹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를 좀 많이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율이 크죠. 80, 90회. 근데 이제 지주회사, 자회사 요건 중에 하나가 자회사한테 대한 출자 비율 일정 비율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요런 거 사이일 때 80, 90회. 그래서 없는 율은 딱 하나 50%가 없고요. 69번 우리 재고자산 평가원을 적법하게 신고한 법원이 변경하려고 한다. 그럼 종료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종료일 이전에 미리 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면 그 기말재고 평가가 매출 원가라는 송금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회사가 유리한 쪽으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함으로써 매출 원가를 과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송금이 많이 인정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재고 파악이 할 수 없는 종료일 이전 3개월 전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해야지만 적법한 변경 신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4번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 70번 개정세법 출제했네요. 우리 국제적 이중과세를 강화하자. 그래서 5년의 2월 공제가 있었던 외국납부세 공제가 10년으로 개정됐어요. 참고로 우리 2월 결손금이 15년이었죠. 그래서 1번이고요. 그래도 우리 부가세법이 쉬웠다. 우리 승리의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에 우리 출제집의 현금 반환, 현금 자체가 재화가 아니에요. 근데 1번에 해당되는 게 현물 반환이에요. 참고로 1번이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요. 공동사업의 참여 고자 건축물 분할 등기하는 게 건축물이죠. 이런 것들이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이라고 하고 건축물이라는 재화의 인도 양도, 법률상 계약상 인도 양도라는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라면서 공급에 해당되고요. 나머지 19. 사업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너무 이것도 정답이 확 보이죠. 4번에 무인 자동 판매기. 자판기죠. 얘는 업무 총괄한 장소 하고요. 그 외의 장소 추가로 사업자 등록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셔서 73번. 토지 건물 일괄 공급 출제하셨네. 그래서 건기토 69.48 부가세 제외해서 일괄량도 했는데 건물 기계 토지 각각 실지거래가의 불분명하래요. 전액 수령했고요.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두 번째 기준시가 써야 되는데 기계장치 기준시가가 없어요. 양도세에서 양도세 자산도 아니고. 그래서 3순위에 되는데 장부가액을 1차 한번 때리고 기준시가가 있는 건물 토지는 다시 2차 한번 해야 되는데 물음이 건물에 대한 것표면 물어봤네. 허무하네. 건물만 구해볼까 그럼? 69.48 곱하기 장부가의 합계액을 내려보면요 57.9가 나오고요. 건물과 토지 33과 1호 그 중에서 다시 기준시가로 2차 한분해야 되니까 22 더하기 14 거기에 건물 22 이렇게 하면 35.2 1번이 나오고요. 쉬웠다. 73번 배터리 회사네. 세무의 20일 일기 예정신고 자료일 때 과표 구해보래요. 첫 번째 공급으로 인하여 거래처로부터 매출 할인과 매누리의 20 차감 후 이거는 공급가격이 포함하지 않나 보니까 차감했으니까 뭐 냅두면 되고 연체이자 10만원도 어떤 돈에 대한 지연에 대한 대가니까 이게 재화 용역 공급에 대응되는 어떤 공급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공급가격이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500만원에서 0.1 이렇게 빼고 LC에 의해서 우리 수출계약 때려가지고 선적 때렸네. 선적일 공급식이고 계약금액 5,000달러인데 선적 전에 먼저 받은 금액을 환가했네. 그럼 요거는 환가한 금액하고 나머지 3,000달러는 15일에 수령해서 20일에 환가했지만 우리 공급시기라는 자체가 공급이 확정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환율 변동이 공급가에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그래서 3,000달러는 공급시기의 환율 얼마냐? 2월 15일이 1,200원. 그럼 이게 56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시가 4를 판매해서 현금 3.8과 자기적립 마일리지 20만원 계속 받았는데 요거 애누리 성격이 있죠. 적립 당시엔 장려금 성격이 있었다가 나중에 받았을 때 애누리 성격이 있어서 공가에 포함하지 않아요. 이중과세 문제 이런 거 발생하죠. 그래서 공가에 포함하지 않고 마일리지 외 결제받은 부분 380만원만 넣으세요.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않고 견법을 제공했네. 이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죠. 어떤 소비 목적으로 내가 주기보다는 우리 물건 나왔으니까 한번 써보세요라는 어떤 사업의 부수활동 측면에서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런 증여로 보지 않고 덩달아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과세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빵.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얼마지? 요거 다 더하면 2번 1430만원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75번 요게 좀 그래도 지엽적이었네. 신고 납부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 3번에 개인사업자의 경우엔요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예정 고지 그래서 정부가 전년도 전기과세기간의 2분의 1의 고지서를 내려서 그거를 보내는 게 원칙인데요. 그 고지서 발급 시기 왼쪽 오른쪽 한번 봐볼까?
관할세무서장은 이런 48조 사망 본문, 이게 예정 신고 납부에 관한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세액에 대하여 다음 표 군에 따른 기간 이내에 납부고서 발급해야 된다. 예정 신고 1기 예정 신고문이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지엽적이었다.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게 틀렸고, 근데 1, 2, 4, 5가 그래도 정확하니까 3번을 찍는 이런 일에도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은데, 사실 한 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71편 면세 대상 설명을 옳은 것은 항공기에 의한 역의 운송 용역 영세율이고요. 면세되는 도서신문 어쩌고저쩌고 위탁받아 인쇄제본 등 용역 제공하는 것은 과세고요. 피부관리 용역도 의료보건 용역에서 제외되는 과세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됐다. 그리고 비식용 관상용세, 우리나라 거는 면세고 외국 거는 비식용이면 과세되죠. 5번이 맞네. 김치 원래는 면세인데 이렇게 거래단위로 포장해서 독립된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요. 면세하지 아니한다. 5번이 맞고. 넘어가서 77번 재계산. 이것도 쉬웠네. 우리 면세 비율을 먼저 측정하자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40%였고 그 다음에 50%였고 그 다음에 54%였고 그 다음에 47%였다. 그래서 우리 매입 당시의 비율로만 어떤 공통매입세를 안 문대리면 감가상각자산 같은 거 오랫동안 사용 보유해서 그 비율이 증감할 텐데, 그 증감 비율이 5% 이상 차이 나면 처음 매입세액이 과대하거나 과소해지는 결과가 일어나죠.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재계산이라는 제도예요. 그래서 5% 이상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10% 차이 나니까 재계산 했겠죠. 근데 이때는 5% 차이가 나서 재계산 안 했겠죠. 근데 요거는 이 전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재계산 한 과세기간 또는 취득한 과세랑 비교해야 되는데, 지금 재계산 했으니까 재계산 한 과세기간 이렇게 비교해서 3%밖에 차이 안 나네? 재계산 안 한다. 없음. 1번이 정답. 개꿀. 그 다음 우리 78번 보시면 과세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였죠. 그래서 과세 면세 겸용하고 있는 주세무는 기계 건물 원재료, 우리 원재료 날리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 원재료 그냥 안 해줘요. 정부 국세청 마음이다 그냥 이거 외우시라고 했었죠. 아무래도 뭔가 그냥 공제해줄 때 안 해줘요. 왜냐면 면세 전용은 시가로 과세를 하는데. 원재료 날리고 시작하고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다가 이제 아래 모든 자를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해가지고 면세에 쓸 줄 알고 불공제에 쓰던 게 과세로 전환됐으니 과세의 일부분 쓴 부분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라는 특례를 줘야 되는데, 이게 체감률이라는 감가를 반영해가지고 이제 때려야 되는 거죠. 그때 확정신고 시 매입세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그래서 기계랑 건물, 그래서 4천만에 10% 곱하면 400만원이고요 기계장치는 25% 감가하고, 뭐 경과된 과세에서 때리면 1 지나가고요. 올해 이것도 우리 과세전환시 매입세 공제 특례는 굳이 또 3개월 했다가 6개월치로 정사하면 괜히 복잡해지니까 6개월 단위로 한 번만 해요. 확정신고시만 적용한다. 그래서 20억 30억 합쳐서 50억 분에 과세에 사용한 비율 30억 60% 사용했네,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건물은 3천만원 곱하기 1-5% 때리고요. 경과된 기간을 세면 6 지나가고 50억 분에 똑같이 30억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기 이제 앰플 해가로 MR로 나오면은 2번에 1440만 튀어나오고요. 우리 국조법 공부했으면 쉬운데, 사실 국조법이 너무 이제 난이도 많고 뒤에 있고 내용이 어려우니까 잘 듣긴 하는데 공부하신 분들한테 쉬웠어요. 79번에 옳지 않은 것은 4번. 해외 금융계좌 중 실지 명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 소유주가 다르다면 둘 다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각각 소유자로 보고요. 80번에 부계부 적용되지 않는 범위,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몇 번 출제했는데 3번은 우리 별도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 2, 4, 5가 있고 3번은 없다. 그래서 3번이 틀린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 세법 이렇게 강평을 해봤는데요. 올해 이제 굉장히 어려워서 혹시 계속 준비하시는 분들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사실 이렇게 나오면 뭐 사실 세법 재무원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초시생들은 이미 4과목을 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절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시 준비할 때는 이제 재정화 행소가 너무 본인이 어려웠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정화 행소를 한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최종 합격인 2차 합격까지 하기 위해선 세법 재무 원가가 높아야 돼요. 1차부터. 그래야지만 2차도 최대한 빨리 합격, 동차나 유예로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단기 합격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한동안은 재정 행소를 안 해도 돼요. 우리 이번에 그래도 어려워도 합격하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럼 행소 60점대 나왔어요 다. 그러나 재무원가 또 60점대 나왔어요. 그럼 합격할 수 있죠. 또 재정학은 그래도 70점대도 많은데 세법 좀 어렵게 나도 60점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뭐가 나왔든 어렵게 나왔든 60점이 나오게끔 재무원가를 탄탄히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행소를 지금부터 파기보다는 재무원가 세법을 2차에도 연관되는
그럼 1차 때 열심히 했으면 2차가 굉장히 수월해지면서 새로 배우는 게 많이 없구나. 그럼 이제 세법 파악을 할 수 있는 새로 좀 배워야 되는 상속 증여세, 뭐 개별 서비스, 지방세, 주특법 이런 안 배웠던 내용을 배워야 되는 힘이 또 생겨 나가면서 이게 선순환 구조로 공부의 흐름이 잘 이어져요. 그래서 또 너무 부족한 분들은 뭐 기본반을 들을 수도 좋지만 조금 내가 아쉽게 떨어졌다 꽤 많이 했는데도 그랬으면 무조건 동차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우리 2차 주관식 문제들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원리를 파악하는데 공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 단편적으로는 뭐 이게 계산 문제 하나하나씩 보기보다는 막 3년치, 5년치 큰 문제, 계산 구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이제 내가 좀 외워서 풀었던 것들이 원리가 이런 거였구나 파악하면서 굉장히 좀 깊이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시간이 잘 까먹지 않고 이제 선생님들이 공표했던 왁구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막 왁구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자료를 막 잘 찾는 능력 이런 것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의가 많이 오실 수도 있어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수험보 시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고요. 기타 뭐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뭐 학원에 방문해 주셔도 되고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돼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